서울의 밤하늘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번개로 찢어질 듯 번쩍였고 뒤이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천둥 소리가 굉음을 토해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는 아스팔트 바닥을 검게 물들이며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진동하는 비릿한 피냄새만큼은 지워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재벌 CK그룹의 총수 강태주는 거칠고 차가운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수트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나갔고 빗물과 왼쪽 옆구리의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신음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며 삼켰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만은 과다출혈과 뼈를 깎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거대 경제 제국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그러나 친숙부인 강도훈 부회장의 비열하고 치밀한 배신은 하룻밤 사이에 그를 최상위 포식자에서 가장 비참한 사냥감으로 전락시켰다. 혈육이 고용한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빗속을 뚫고 늑대떼처럼 이 구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무릉덩이를 짓밟는 묵직한 군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엔진 굉음이 태주의 신경을 팽팽하게 조여왔다. 만약 지금 그들에게 발각된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며 그 죽음은 빗길 교통사고나 참혹한 강도 살인사건으로 위장되어 세상에 알려질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태주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골목 끝 상가 지역과 철거 예정인 달동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운명 앞에 결코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를 짐승처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단순히 비열한 배신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손으로 꽉 움켜쥔 상처 사이로 피는 계속해서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왔고 빗물과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야가 점차 흐릿해지고 세상이 핑그르르 도는 현기증이 찾아왔지만 엉성한 페인트 글씨로 행복 분식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폭풍 우치는 바다 위의 등대처럼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수미는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손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탓에 솥에는 팔다 남은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작고 초라한 분식점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지만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이 빈민가 골목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삶에 대한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밖에는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게 안에 적막감을 더했다. 수민이 막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던 찰나 뒷문 쪽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수민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곤두섰다. 이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아 술에 취한 주정뱅이나 질 나쁜 건달들이 종종 행패를 부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수민은 주방에 있던 무거운 무쇠 프라이팬을 손에 꽉 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썩어가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백열전구의 노르스름한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밖을 비췄고 그 빛 아래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거구의 남자가 드러났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수민을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그 남자의 몸 아래로 붉게 번져가는 선혈이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응시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기묘한 연민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고통으로 찌푸린 미간과 날카로운 턱선에서는 겁쟁이의 나약함이 아닌 강인한 위엄이 느껴졌다. 수미는 그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눈빛은 구조를 요청하는 듯 절박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모습이 수민의 눈에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거대한 위험에 휘말렸음을, 그리고 지금 그를 내치면 그는 확실히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수미는 손에 쥐고 있던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자의 몸은 마치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끙끙거리며 그를 부축해 좁은 주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커튼을 쳐 밖에서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비릿한 피냄새와 눅눅한 비냄새가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태주는 낡은 타일,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다. 숨은 끊어질 듯 가빴고 고통으로 인해 눈앞의 모든 것이 흑백의 점들로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움직임만은 느낄 수 있었다. 수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젖은 셔츠를 걷어 올렸다. 옆구리에 난 자상은 생각보다 깊고 길었다. 다행히 장기를 건드리지는 않은 듯했지만 지혈을 서두르지 않으면 위험했다.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한 그녀는 외할머니를 간호하며 익혔던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다. 구급상자와 깨끗한 수건, 따뜻한 물을 가져온 그녀는 가위로 옷감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알코올이 닿는 순간 태주의 몸이 고통으로 크게 움찔거렸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미인도 세련된 아가씨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묘한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피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담대함.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온 태주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은 뒤 수미는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셨던 헐렁한 옷으로 그를 갈아입혔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쪽방. 그녀의 생활 공간인 그곳의 좁은 싱글 침대에 태주를 눕혔다. 방 안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말린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태주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가 위장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도망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실로 다가왔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수미는 말없이 방을 나가 주방으로 향했다. 달그락거리는 칼질 소리,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 그리고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태주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며 마비되었던 감각들을 깨웠다. 수미는 능숙한 솜씨로 콩나물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멸치와 무로 우려낸 시원한 육수에 아삭한 콩나물을 듬뿍 넣고 고춧가루를 풀어 얼큰하게 맛을 낸 뒤 달걀 하나를 톡 깨뜨려 넣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대파와 참기름 한 방울. 그것은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닌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서민의 음식이었다. 그녀는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담아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 작은 상에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태주를 깨웠다. 태주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앉아 수민이 건네는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와닿으며 익숙하고도 그리운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칼칼하고 시원한 육수의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여주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따뜻한 밥알이 씹힐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그것은 태주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5성급 호텔의 셰프가 만든 요리보다, 최고급 와인보다 더 강렬하게 그의 미각과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려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나갔다. 수미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누구인지, 왜 칼을 맞았는지, 밖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고 지나친 호기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그녀는 험한 세상을 살며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죽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밥을 먹는 남자의 모습에서 그녀는 거대한 고독과 중압감을 읽어냈다. 차갑고 날카로운 껍데기 속에 숨겨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태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민을 응시했다. 고통은 한결 가라앉았고 따뜻한 음식 덕분에 기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이름을 묻고 싶었으며 반드시 보답하겠노라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잔혹한 세계에서 호의는 빚이었고 대가는 혹독했다. 자신의 존재가 이 작은 여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까 두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묘하게 편안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그의 생애 가장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수미는 부엌 의자에 웅크린 채 쪽잠을 자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다시는 이 여자가 궁핍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밤의 콩나물 국밥은 단순히 그의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얄렘은 운명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제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는 격렬한 사랑과 복수의 소용돌이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강태주의 무거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했다.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며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상기시켜 주었다. 태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에 다시 침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얇은 벽 너머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누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태주의 날선 신경을 자극하기보다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에서 들었던 것 같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한수미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낯선 남자를 구해준 일이 마음에 걸려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힐끔힐끔 닫힌 방문 쪽을 쳐다보았고 그가 혹시라도 밤새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그가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셔터를 올리고 낡은 입간판을 가게 앞에 세워두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불청객 때문만은 아니었고 매달 말일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불청객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태주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침대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이곳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해 보았다. 칠이 벗겨진 책상 위에는 낡은 가계부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부인과 어린 소녀의 모습은 현재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때 가게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고 본능적으로 주변에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없는지 살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까봐 숨을 죽인 채 벽에 귀를 대고 밖의 상황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어이, 한 사장. 이번 달 이자는 준비되었나? 우리가 언제까지 자선사업가 노릇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소리쳤고 이어 의자가 넘어지는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CK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지금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지금의 몸 상태로는 역부족일 뿐더러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수민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뻔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약속한 날짜는 내일이에요. 내일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출 테니까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사채업자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가게 안의 집기들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말을 내뱉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에야 돌아갔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가게 안에서 태주는 수민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깨진 기물을 치우는 빗자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수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태주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 아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어떤 강인함을 발견했다. 저녁 무렵 수민은 쟁반에 흰 쌀죽과 간장 종지, 그리고 잘 익은 김치 몇 조각을 담아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주를 보며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은 좀 어때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이 동네가 원래 좀 시끄러워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하게 말하며 죽을 건넸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기 전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뺨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고 손등에는 빗자루질을 하다 긁힌 듯한 상처가 보였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칼에 찔린 상처 때문이 아니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면서도 정작 눈앞에 여자가 겪는 몇 푼의 고통조차 해결해주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놈 그냥 경찰에 넘기면 편했을 텐데. 태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탓에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다. 수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글쎄요. 당신 눈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어도 싼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만 살아온 태주에게는 오히려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뜨거운 죽을 한 입 삼키며 이 빚을 반드시 갚겠노라고 다시 한번 뼈에 새겼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태주는 떠날 결심을 굳혔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거동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수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강도훈 부회장이 자신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면 수색 범위를 점점 넓혀 곧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수민이 깊이 잠든 새벽을 틈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에서 커프스 단추 하나를 떼어냈다. 백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작지만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메모지 위에 올려놓으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물건은 오히려 그녀를 도둑으로 몰리게 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낡은 메모지에 볼펜으로 짧은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화려한 수사여구도 구구절절한 사연도 없었다. 그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투박한 약속뿐이었다. 그는 수민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다. 주방 식탁 위 그녀가 매일 아침 장부를 정리하는 그 자리에 메모지를 눌러놓았다. 어둠 속에서 잠시 그녀가 잠든 방문을 바라보던 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3일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 CEO 강태주로 돌아가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태주가 떠난 뒤 아침이 밝아왔고 수민은 평소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방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침대와 깔끔하게 개어진 이불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묘한 상실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방으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낯선 남자의 필체는 강하고 힘이 넘쳤다. 쪽지를 읽는 수민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돈다발을 남기지도 않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민은 그 짧은 메모에서 진심을 느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그녀는 다시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다. 한편 강태주는 어둠을 틈타 공중전화를 찾아가 비밀리에 구축해둔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수화기 너머로 신복인 최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살아계셨습니까? 지금 회사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부회장님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표님 회의만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태주는 차갑게 웃었. 그의 눈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일 이사회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군. 최 실장, 지금 즉시 움직여라. 그림자들을 소집해 내일 아침 내가 직접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테니까.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등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CK그룹 본사 55층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회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고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도훈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실종된 조카 강태주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통한 척 떨렸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희열과 탐욕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안정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태주의 젊은 혈기가 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강태주 대표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우리 모두에게 큰 비극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황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C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선장 없이 표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카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직접 키를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강도훈이 준비된 연설을 마치자 그에게 매수된 몇몇 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머지 임원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쭈뼛거리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유령이 서 있었다. 강태주였다. 며칠 전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냉철한 CEO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비록 안색은 다소 창백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마치 지옥 불길 속을 걸어 나온 아수라처럼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박수를 치던 임원들은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췄고 강도훈 부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경련을 일으켰다. 태주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구두굽 소리가 심장박동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고 아무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제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부회장님? 태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강도훈의 바로 옆자리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절대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강도훈은 마치 악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네가 어떻게, 분명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태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강도훈의 귀에 속삭였다. 그날 밤 놈들의 칼날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당신 뜻대로 되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옥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더군. 당신을 먼저 보내라고 말이야. 태주는 허리를 펴고 다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임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의 뒤를 따라 최 실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임원들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 서류에는 강도훈 부회장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주를 암살하기 위해 청부업자에게 송금한 자금, 흐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태주는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신임 회장 추대식이 아니라 우리 CK그룹을 좀먹고 있던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대청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는 검찰 특수부에도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도훈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고 그에게 동조했던 임원들 역시 줄줄이 연행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태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배신자들을 처리하는 그의 방식은 잔혹하리만치 신속하고 정확했다. 자비를 구하는 임원들의 애원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고 주인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했죠.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태주는 즉석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남은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모든 결정을 승인했다. 불과 1시간 만에 CK그룹은 다시 강태주의 완벽한 통제하에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로서의 화려한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태주는 홀로
CEO 집무실로 돌아왔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공허함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가 그의 전부였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고독뿐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채우며 창가에 섰다. 옆구리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 통증은 그에게 3일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다. 비냄새 나는 좁은 골목, 낡은 침대의 삐걱거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국밥의 온기.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한수민의 맑고 걱정 어린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총수가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곳은 곰팡이 핀 달동네의 쪽방이었다. 그곳에는 계산적인 인간관계도 등 뒤를 노리는 칼날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밥 한 끼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없는 이 화려한 성은 너무나 춥고 쓸쓸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아니,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오고 싶었다. 위험한 이 세계에서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옆에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 두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뒷수습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에는 부회장의 개인 비리로 발표했고 주가 방어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최 실장은 태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실장, 다른 일을 하나 더 처리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할 때와는 다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북동 달동네 행복분식이라는 곳을 찾아봐. 그곳 주인인 한수민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와. 가족 관계, 빚, 주변 인물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이신지?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천천히 뒤를 돌아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소유욕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그 반대야.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그룹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태주의 충격적인 발언에 최 실장은 눈을 크게 떴지만 태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적힌 자신의 필적.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준비를 시작했다. 그 시각 한수민은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게 유리창에는 붉은 페인트로 험악한 욕설이 적혀 있었고 손님들은 무서워서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그녀는 걸레로 페인트 자국을 지우며 눈물을 훔쳤다. 며칠 전 자신의 곁에 머물렀던 그 남자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가 곁에 있을 때 느꼈던 묘한 든든함이 지금 그녀에게는 절실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단추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태주가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던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 단추였다. 그녀는 그것이 값비싼 물건임을 직감했지만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다녀갔다는 유일한 증거였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때 돌려줘야 할 물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바늘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도훈의 잔당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주가 머물렀던 은신처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었다. 강도훈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자신의 충복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강태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던 곳을 찾아내
그놈이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야. 누군가 도운 게 분명해. 그 조력자를 찾아내서 인질로 삼아. 그게 내 마지막 동아줄이다. 악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수민의 작은 가게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태주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 적들 또한 그녀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태주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수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최 실장이 방금 가져온 보고서 속에 첨부된 시장통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갈 테니까. 그의 중얼거림은 맹세와도 같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내 개인 지분 양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수취인은 한수민. 그리고 결혼 계약서도 함께. 법무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한 여자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성북동 달동네의 밤은 유난히 스산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다 꺼져버린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와 쓰레기 더미를 뒹굴게 했다. 한수민은 행복 분식의 마지막 셔터를 내리며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간탓에 가게 곳곳이 부서지고 유리창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깨진 곳을 테이프로 붙이고 넘어진 집기들을 바로 세웠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었다. 수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강태주가 남기고 간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남긴 강렬한 눈빛과 마지막에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는 수민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가 남긴 쪽지의 글귀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수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재벌 총수와 달동네 분식집 주인의 인연이라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하고도 아련한 상상은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며칠 전 찾아왔던 동네 건달 수준의 사채업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살기에 가까웠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수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흉터가 있는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하게 웃었다. 네가 한수민인가? 강태주 회장님을 아주 살뜰히 보살펴 드렸다지.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빚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수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흉터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신호를 보냈다. 모른다라. 가게를 싹 다 뒤져보면 기억이 나시겠지. 시작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내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수민이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무자비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식탁이 뒤집히고 육수통이 나뒹굴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릇들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수민이 사내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뺨을 세차게 얻어맞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이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벽에 걸려있던 할머니의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찾았습니다. 여기 핏자국이 묻은 붕대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쓰레기통을 뒤져 태주를 치료했던 흔적을 찾아냈다. 흉터 남자는 붕대를 집어들고 수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거짓말을 하셨네. 우리 회장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게 배신과 거짓말인데 말이야. 그는 수민을 짐짝처럼 끌어올렸다. 데려가. 강태주를 낚으려면 아주 싱싱한 미끼가 필요하니까. 수민은 반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검은 천으로 눈이 가려지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승합차 뒷좌석으로 던져졌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지는 분식집을 뒤로 한 채 수민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 때문에 그 남자가 다시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CK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강태주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작성된 주식 양도 계약서와 혼인 신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상했다. 이 서류를 받아들고 당황해할 수민의 표정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평생 지켜줄 수 있게 된 미래를.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그였지만 수민을 생각할 때만큼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편린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최 실장이 노크도 없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났다. 평소 침착함을 잃지 않던 최 실장의 흐트러진 모습에 태주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일이야?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방금 행복 분식 쪽에 배치해 두었던 경호팀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가게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한수민 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태주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났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태주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더니 이내 붉게 충혈되며 짐승의 눈빛으로 변했다. 누구 짓이야? 강도훈 그 새끼는 감옥에 있잖아. 태주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린, 니롬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파괴적인 살이었다. 강도훈의 잔당들입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행동대장 박만수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놈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 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배경은 폐쇄된 냉동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입가에 피를 흘리며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수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창백했다. 태주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화면 너머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주 회장님.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 이 여자가 아주 독하더군요. 회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말이야. 건드리지 마. 태주가 으르렁거렸다.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뿐만 아니라 내 놈들 가족, 친척, 친구까지 모조리 찾아서 산채로 묻어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박만수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협박은 그만하시죠.
우린 어차피 잃을 게 없는 놈들입니다. 강도훈 부회장님을 빼내오십시오. 그리고 회장직 사퇴 각서와 함께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를 가져오세요. 장소는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혼자 오셔야 합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이 여자 목을 따서 택배로 보내드리지. 화면이 뚝 끊어졌다. 검은 화면에 비친 태주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그는 수민이 묶여있던 그 처참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가 흘리던 피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숨겨주기 위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힘을 주었다. 최 실장, 태주가 불렀다. 네, 대표님. 경찰청장에게 연락할까요? 특공대를. 아니, 태주가 말을 잘랐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근육질의 팔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꼈다. 법은 그들을 심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놈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아. 놈들이 무서워하는 건 자신들보다 더 잔혹한 폭력뿐이다. 태주는 벽에 걸려있던 장식용 일본도를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조명 아래서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과거 어둠의 세계를 정리할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다. CEO가 된 이후로는 손대지 않았던 피의 유산이었다. 경호팀 전원을 소집해 그림자 부대까지 전부. 오늘 밤 인천 앞바다는 붉게 물들 거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가르쳐주지. 태주는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우아한 경영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포식자의 질주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태주는 눈을 감고 수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금만 버텨줘. 제발 살아만 있어줘. 내 모든 걸 걸고 널 구해낼 테니까.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는 이 세상을 멸망시켜서라도 그녀를 데려올 작정이었다. 한편 냉동 창고에 갇힌 수민은 차가운 냉기에 몸을 떨고 있었다. 뺨의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공포였다. 사내들은 저쪽에서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묶인 손목이 까질 정도로 비틀며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때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커프스 단추가 허벅지를 찔렀다. 그것은 마치 태주가 그녀에게 보내는 신호 같았다. 포기하지 마. 수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겠다. 그가 올 때까지, 아니 그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약한 인질로 죽을 생각이 없었다. 태주의 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강변북로를 질주했다. 뒤이어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호위하듯 그 뒤를 따랐다. 도시의 불빛이 혜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수민, 그녀를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사랑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빛발은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주가 탑승한 마이바흐의 속도계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의 표정은 폭주하는 속도와 달리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적들의 아가리로 뛰어드는 무모한 영웅 심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놈들이 원하는 것은 강도훈의 석방과 비자금, 즉 돈과 권력이었다.
수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만약 자신이 빈손으로 나타나거나 협상 결렬된다면 수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쥐었다. 판을 뒤집어야 했다. 놈들이 쥐고 있는 인질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즉시 차량에 설치된 암호화 통신 장비를 켰다. 최 실장, 지금 즉시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방송사에 긴급 생중계를 요청해. 10분 뒤 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해. CK그룹의 모든 홍보 채널, 소셜미디어, 심지어 계열사 쇼핑몰 배너까지 전부 내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게 세팅해. 태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수학이 넘어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태주는 이어 그룹 최고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CK그룹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채권에 대한 양도 증서를 작성하시오. 수취인은 한수민, 조건은 단 하나, 나와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으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당장 공증받아 전 국민에게 공표할 준비를 하시오. 변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재차 물었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통화를 종료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재계순위 1위 그룹의 총수가 만난 지 3일밖에 안 된 달동네 분식집 여주인에게 그룹 전체를 넘긴다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태주에게 계산은 명확했다. 수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여성으로 만드는 것. 전 국민이 그녀의 얼굴을 알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녀의 안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납치범들은 단순한 동네 여자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 CK그룹의 차기 총수를 납치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셈이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무한대로 키워버리는 것. 그것이 강태주식의 승부수였다. 10분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형 전광판부터 안방의 TV, 젊은 층의 스마트폰, 유튜브까지 모든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다. CK그룹 강태주 회장, 긴급 중대 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달리는 차 안에서 조명을 켠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강태주의 모습이 송출되었다. 흔들리는 차 안, 헝클어진 머리칼,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잘 연출된 스튜디오의 영상보다 수천 배 더 강렬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거리는 멈춰섰고 술집의 취객들도 야근하던 직장인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태주는 카메라 렌즈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마치 납치범들의 눈을 직접 마주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민입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어보였다. 저는 이 시간부로 제가 소유한 CK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한수민 씨에게 전면 양도합니다. 이는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나의 진심 어린 청혼이자 결혼 예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거렸다. 길 가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마비되었다. 신데렐라 스토리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운 사랑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신부 한수민 씨는 비열한 범죄 집단에게 납치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원하지만 이제 그 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한수민 씨입니다. 만약 그녀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긴다면 이 양도 계약은 무효가 되며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즉, 그녀가 죽으면 너희들은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다. 화면 속 태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섬뜩하게 변해갔다. 그는 이제 전 국민이 아닌
오직 납치범들만을 향해 경고하고 있었다. 박만수, 그리고 그 일당들,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오너다. 그녀를 무사히 돌려보낸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겠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나는 내 남은 모든 재산과 인맥, 그리고 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너희를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숨겨주는 자, 밥을 주는 자, 물을 주는 자까지 모조리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팩트다. 마지막으로 태주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수민을 향해 부드러워진 눈빛을 보냈다. 수민 씨,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끊어졌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다. 실시간 검색어는 강태주, 한수민, CK그룹 양도로 도배되었고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납치범 차량 수배에 나섰다. 경찰청과 검찰청에는 비상이 걸렸고 대통령실조차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승인했다. 강태주는 단 5분의 방송으로 여론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수민을 보호할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냈다. 한편 인천항 외곽의 폐냉동 창고. 납치범들의 아지트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본 조직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납치한 여자가 그냥 곱상한 분식집 주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에 손이 덜덜 떨렸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박만수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이거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저 여자가 죽으면 돈도 못 받고 전 국민이 우릴 죽이려 들 겁니다. 그냥 풀어주고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만수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주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인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민을 보는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다. 구석에 묶여있던 한수민 역시 바닥에 떨어진 조직원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 그룹을 통째로 내던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바보 같은 사람. 고작 밥 한 끼 준 게 뭐라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화면 속 강태주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왕관을 벗어던진 왕이었다. 수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주가 선택한 여자였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존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당당하게 박만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들었지? 날 건드리면 당신들은 끝이야. 그 사람은 빈말 같은 거 안 해. 조직원들의 동요는 극에 달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무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박만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하게 소리쳤다. 닥쳐. 다들 정신 안 차려? 이건 다 저놈의 쇼야. 어차피 우리는 강도훈 부회장의 명을 받았어.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도 죽어.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수민의 머리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태주가 방송을 통해 현상금 1억 원을 걸고 제보를 받은 덕분에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쳐 위치가 특정된 것이었다. 형님, 경찰입니다. 포위됐습니다. 망을 보던 조직원이 뛰어들어오며 비명을 질렀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치려는 자와 맞서 싸우자는 자들이 뒤엉켜 고성이 오갔다. 박만수는 이성을 잃고 수민의 멱살을 잡았다.
인연을 방패로 쓴다. 다들 따라와. 그는 수민을 거칠게 끌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수민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가 오고 있었다. 그 요란한 헬기 소리 속에, 사이렌 소리 속에 그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 그녀가 그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그가 폭풍을 뚫고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다. 창고 밖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경찰 특공대 차량과 함께 강태주의 경호팀 차량 수십 대가 창고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고를 대낮처럼 비췄다. 그 중심에 강태주의 마이바흐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태주가 내렸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그의 구두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맨 앞에서 확성기를 잡았다. 비에 젖은 수트, 흐트러진 머리칼.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빛나는 눈빛. 그는 마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혹은 사랑하는 이를 되찾으러 온 전사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박만수, 3분 주겠다. 내 아내를 데리고 걸어 나와라. 내 발로 걸어 나오면 살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오늘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태주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내 아내, 그 단어에 담긴 무게감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넘어선 영혼의 선언이었다. 창고 안에서 대치 중이던 박만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주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창고의 철문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무장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자신이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품 안에서 일본도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기업가 강태주가 아니라 남자 강태주로서 자신의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를 마쳤다.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을 식힐 수는 없었다. 이제 최후의 대결만이 남았다. 강태주가 제시한 3분의 시간이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떨어졌다. 창고 안에서는 항복의 의사 대신 쇠붙이를 바닥에 끄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듯. 박만수는 이성을 상실한 채 자폭을 선택했다. 그는 창고 곳곳에 쌓여있던 인화성 물질의 기름을 들이부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다 같이 죽자. 강태주, 내 놈이 아무리 대단해도 잿더미 위에서는 왕노릇 못할 거다. 그의 고함 소리가 창고 밖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그 소리를 감지한 태주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그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함을, 그리고 지체했다가는 수민을 영영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진입해. 태주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떨어졌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 특공대의 섬광탄이 창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백색의 섬광이 터졌고 동시에 사방에서 태주의 경호팀 그림자 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밧줄을 타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태주 역시 망설임 없이 선두에 섰다. 경호팀장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주는 그를 밀쳐내고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이 지키고 있는 정문으로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파괴적이었다. 달려드는 적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그의 앞을 막아서는 자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창고 내부는 아비규환이었다. 연막탄의 뿌연 연기 속에서 비명과 타격음이 난무했다.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숙련된 경호원들에 의해 하나둘씩 제압되었다. 그러나 태주의 시선은 오직 하나. 수민이 갇혀있는 냉동 창고 깊숙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조차 마비된 채 오직 그녀가 있는 곳으로 질주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마주친 두 명의 건달이 칼을 휘둘렀지만 태주는 재킷을 벗어 칼날을 감아쥐고 그들의 턱을 발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의 흰 셔츠는 이미 땀과 빗물 그리고 적들의 피로 얼룩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가장 안쪽 냉동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을 때 태주가 마주한 광경은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박만수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으로는 수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기름통 위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이미 흥건하게 휘발유가 흐르고 있었고 라이터 불꽃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수민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은 풀려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공포보다는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박만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이미 돌아버린 자의 그것이었다.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그 거리는 불과 5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박만수, 그 라이터 내려놓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멈추면 살려주겠다. 태주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회유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만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늦었어. 강도훈 부회장이 끝난 마당에 나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놈이 내린 지명수배 때문에 난 쥐새끼처럼 쫓겨 다녀야 해.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가장 아끼는 여자를 길동무로 삼아 지옥으로 가겠다. 그는 라이터 불꽃을 수민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뜨거운 열기에 수민이 움찔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태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 때문에 위험해지지 마요. 도망가요. 그 애처롭고도 강인한 눈빛이 태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순간 태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투항하는 척하며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제압할 것인가? 하지만 기름이 가득한 이곳에서 총을 쏠 수도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때 묶여있던 수민이 기적 같은 용기를 발휘했다. 그녀는 박만수가 태주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틈을 타 묶이지 않은 두 다리로 힘껏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박만수의 명치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으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만수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안 돼. 태주가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몸을 날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라이터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라이터는 야속하게도 기름이 고인 웅덩이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화르륵 순식간에 붉은 화염이 뱀처럼 바닥을 타고 번져나갔다. 폭발적인 열기가 공간을 집어삼켰다. 박만수는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태주는 뜨거운 열기를 뚫고 수민에게 달려갔다. 밧줄을 풀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잭나이프로 순식간에 수민의 손발을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일어나. 달려야 해. 태주가 수민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냉동창고에 단열재를 태우며 유독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출구 쪽은 이미 화염으로 막혀 있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천장 쪽에 작은 환기구가 보였지만 너무 높았다. 이쪽이야. 태주는 수민의 손을 꽉 잡고 반대편 벽에 있는 작은 화물 반출구로 향했다. 불길이 그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고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수민이 기침을 하며 주저앉으려 하자 태주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눈 감아. 그리고 나를 믿어. 그는 망설임 없이 닫혀있는 철제 셔터를 향해 온몸을 던졌다.
태주의 어깨가 셔터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낡은 셔터가 찌그러지며 틈이 생겼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발로 셔터를 걷어차 사람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었다. 뒤에서는 불길이 굉음을 내며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태주는 먼저 수민을 틈새로 밀어보냈다. 나가. 얼른. 수민은 울면서 그를 잡아당겼다. 같이 가요. 혼자서는 안 가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틈새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이 셔터를 빠져나와 2층 높이의 난간에서 아래 쌓여있는 폐타이어 더미 위로 뛰어내리는 순간 등 뒤에 창고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쾅! 폭발의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쳤다. 태주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수민을 자신의 품 안으로 감싸 안았다. 그들은 타이어 더미 위를 뒹굴며 차가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등 뒤에서는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열기가 빗줄기마저 증발시킬 듯 뜨겁게 타올랐다. 태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민은 품 안에서 떨며 태주의 이름을 불렀다. 태주씨, 강태주씨, 정신 차려요. 제발. 그녀의 눈물방울이 태주의 그을린 얼굴 위로 떨어졌다. 잠시 후 태주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등은 화상과 타박상으로 엉망이었고 수트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을 들어 수민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친 데 없어? 그 한마디에 수민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바보, 진짜 바보야.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수민의 오열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태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을 하늘은 축복하듯 더욱 거세게 비를 뿌려주었다. 주변으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에워싸고 우산을 받쳐들었다. 태주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수민을 부축해 일어섰다. 불타오르는 창고를 배경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태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수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약속했잖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수민은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건넨 것은 단순히 밥값이나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극한의 공포와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왕국을 잃을 뻔했지만 대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여왕을 얻었다.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주는 그들을 무시한 채 수민을 자신의 차로 안내했다.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불타는 창고는 그들의 과거와 시련이 모두 타버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태주가 조용히 수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천하의 강태주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휴식을 취하는 순간이었다. 차는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가장 길고 잔혹했던 밤이 지나고 이제 두 사람만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햇살이 서울 도심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CK그룹 경영권 양도 사건과 인천항 화재 사건의 충격은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여파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다. 강태주 회장의 목숨을 건 수뇌보는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CK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냉혈한 재벌에서 사랑과 신뢰의 기업으로 180도 바뀌었다. 덕분에 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소비자들은 앞다퉈 CK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하며 이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의 지지를 보냈. 강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구리에 남은 화상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훈장으로 남았다. 사건 직후 강태주는 약속대로 그룹의 모든 지분을 한수민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았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 전무후무한 사태에 경악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민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분을 양도받자마자 그 경영권을 다시 강태주에게 무기한 위임했다. 저는 콩나물 국밥은 잘 끓여도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일은 못해요. 그건 당신이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수민은 덤덤하게 말하며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룹 차원에서 소외된 이웃과 결식아동을 돕는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현명하고도 따뜻한 결정에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를 살해하려 했던 강도은 전 부회장과 납치극을 벌인 박만수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태주가 고용한 초호와 변호인단은 자비 없는 법리 공세를 퍼부었고 검찰 역시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강도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악은 멸망했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질서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태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선징악의 결말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을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설레는 표정으로 재킷을 챙겨 입었다. 비서실장에게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경호팀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 나는 짧은 지시를 남기고 그는 직접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갔다. 태주의 차가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호텔도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낡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성북동의 좁은 골목길.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몰라보게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태주가 지시하여 진행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덕분에 칙칙하고 위험했던 달동네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탈바꿈해 있었다. 가로등은 밝게 빛났고 허물어져 가던 담벼락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의 중심에 새롭게 단장한 행복 분식이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과거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만은 그대로 간직한 채였다. 간판 글씨체조차 예전 할머니가 쓰셨던 그 투박한 글씨체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세심함이 돋보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멸치 육수 향이 태주를 반겼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수민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명랑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익숙하게 구석 자리에 앉았다. 3개월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숨어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는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에 떨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턱을 괴고 요리하는 수민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잠시 후
수민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메뉴는 그때와 똑같은 콩나물 국밥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잘 익은 깍두기, 그리고 수민이 직접 담근 마늘장아찌가 소박하게 차려졌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밥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점이었다. 수민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태주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따라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어요. 어서 먹어봐요. 그녀가 수저를 건네며 재촉했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바로 먹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수민을 응시했다. 수민아, 고마워. 뜬금없는 인사에 수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가요? 국밥 끓여준 거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를 살려준 거.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거.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으며 말했다. 당신도 나 구해줬잖아요. 불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린 쌤쌤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아삭한 콩나물과 시원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졌다. 3개월 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먹었던 그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누는 평화의 맛이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 온 뒤 맑게 갠 봄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수민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수민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개월 전 태주가 남기고 갔던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가 이제는 예쁜 목걸이 펜던트로 재탄생해 빛나고 있었다. 수민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 단추를 태주가 몰래 가져가 세공한 것이었다. 내가 떠날 때 약속했었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건 그 약속을 지켰다는 증표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고. 태주는 수민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다. 수민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 사실 그때 많이 무서웠어요. 당신이 안 올까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휘말릴까봐. 하지만 당신 눈빛을 믿었어요. 밥 먹을 때 보여줬던 그 쓸쓸하지만 따뜻했던 눈빛을. 태주는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미안해. 다시는 널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이제 내 모든 시간은 너의 것이야. 두 사람은 달동네의 고요한 골목길에서 화려한 예식장보다 더 성스럽고 진지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증인은 밤하늘의 별들이었고 축가는 낡은 가로등의 깜빡임 소리였다. 멀리서 도심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 화려한 불빛을 쫓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 진정한 빛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CEO 강태주는 죽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사랑을 알고 사람의 온기를 아는 진짜 리더 강태주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그릇의 콩나물 국밥과 대가 없이 내어준 한수민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태주는 수민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이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행복 분식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의 아침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가장 어두운 밤에 피어난 사랑은 이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으로 만개했다. 태주가 수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집에 가자.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뒤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가게 앞 입간판을 살며시 흔들었다. 행복 분식, 오늘도 맑음.